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회계학의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회계 전체 개관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학의 프로세스라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첫 출발점부터 마지막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것까지 요 단계를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회계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그 5가지의 회계 세부 주제 중에 첫 번째로 회계 거래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뭐냐? 자, 첫 번째 회계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6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영학 노트에 자, 거기에 첫 번째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회계 정의.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회계가 뭐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볼까요? 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서 한번 해볼게요. 회계란 회계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회계가 뭡니까? 회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계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요. 회계는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뭐 하는 거?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회계가 뭐냐?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회계 정의입니다.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회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여러분 강의 노트 쌤이 다 그려놨으니까 한번 앞에 그냥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첫 번째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일단 회계의 정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자에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의사결정자. 자, 우리가 흔히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자는 크게 3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3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첫 번째 종류는 누가 있냐면 바로 외부 투자자가 있습니다. 회사 외부에 있는 투자자. 이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두 번째 의사결정자는 누가 있냐? 내부 관리자가 있습니다. 내부 관리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있냐면요. 바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또 누가 있냐? 마지막은 정부 당국 혹은 세무 당국이라고 합니다. 세무 당국.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 있네. 세무 당국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의사 결정자는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 내부 관리자, 세무 당국 이렇게 3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외부 투자자는 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냐? 일단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외부 투자자가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여러분도 나중에 군무원이 되시면요. 군무원이 되고 나면 이제 회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제 월급을 받겠죠. 이제 속이 말해 녹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면 이 공무원도 그렇고요. 사실 사기업도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받는 월급만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자산을 불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집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절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렇죠.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 투자자들이 어떤 거냐? 바로 주식하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해요. 주로.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주식하는 사람은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죠. 외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이렇게 투자를 해요. 회사가 이렇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 즉 회계 정보가 어디에 있냐? 재무제표에 담겨 있거든요. 이러한 회계 정보를 쭉 활용을 해서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혹은 이 회사가 정말 내가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회사인지, 혹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지, 그런 것들을 우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부 투자자들은 뭐를 활용하냐?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외부 투자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부 관리자가 있습니다. 내부 관리자. 자, 볼까요? 내부 관리자. 여러분이 내부 관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 관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대표적으로 요런 얘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그렇죠. 기업의 최고 경영자, 사장님.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내부 관리자입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대표적인 예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외부 투자자,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자.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도요.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고 경영자가 요즘에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로 많이 판매했는지,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장 좋은 건 그렇죠. 회사의 회계 정보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딱 들여다보면 요즘에 우리 회사가 이 정도 판매했구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최고 경영자가 또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만드는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꼭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쨌든 제품을 회사는 어떻게 판매하고 싶냐?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요.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고 싶습니다.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싶은 게 그게 회사의 가장 큰 생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는요. 항상 도대체 이 제품을 만들 때 우리 회사의 원가가 얼마 들어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체크하고 싶어요. 그래야 원가를 적게 들여야 그래야 싸게 생산을 해서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 이런 것들도 체크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부의 회사 내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사결정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마지막 사람은 누가 있냐? 세무당국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기가 국세청. 국세청. 우리나라 국세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업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요. 소득을 얻게 되면요. 당연히 거기 뭐를 부과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무당국, 우리 국세청은요. 이제 세금을 기업마다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 회사가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하나도 못 벌었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여하면요. 그건 되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데는 보조금을 줘도 모자랄 판에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돼요. 또 반대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기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찔끔 부과해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국세청은요.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데 기업마다 그럴 때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회계 정보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그렇죠. 적정한 세금의 그 기준을 그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국세청은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왜 물결표 해놨죠? 이거 살짝 좀 지울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가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어때요? 각각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외부 투자자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자가 됐고요. 주식 투자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각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사실 회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종류를 좀 나눕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외부 투자자, 외부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회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 재무회계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회계.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관리자들을 위해서 만든 회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원가 관리 회계. 말씀드렸죠. 최고 경영자는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제품에 원가가 들어갔나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통칭해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 정보는 요거는 우리 무슨 회계라고 하냐? 요걸 우리가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세무회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회계를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각각 좀 다르게 분류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회계의 정의가 뭡니까?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이들이 자, 주식 투자자는 무슨 의사결정? 내가 이 회사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 그거 결정. 최고 경영자는 뭡니까? 이 회사를 내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결정.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뭡니까? 어떤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뭐 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회계는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란 겁니다. 그러면 자 보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대요. 회계는 뭐다? 회계는 자 여기 회계는 뭐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유용한 정보를요. 그러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회계 정의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여러분 회계 정의가 약간 잘못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 수정이 아마 됐을 것 같긴 한데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제가 이제 아무래도 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저는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오류가 수정됐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의사결정에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하냐? 그렇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수단이 있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재무제표. 이게 뭐냐?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FS라고 표현을 하죠. 자, 유용한 정보를 뭐를 통해서 전달을 하냐? 결국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는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바로 이러한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유용한 정보를 뭐로 전달하냐? 요거 재무제표로 전달하는 거죠. 요게 바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니까. 맞죠?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이들에게 그렇죠. 바로 우리가 뭐냐? 그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무제표예요. 결국은요. 회계는 사실상 재무제표를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재무제표는요. 자, 어떤 종류가 있냐?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자, 재무제표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 그걸 지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재무제표의 종류.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재무제표는 크게 여러분들 일단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파트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무제표는 자, 특정 시점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특정 시점에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가 있어요. 첫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와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종류를 크게 두 길로 나누면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정 시점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영학 우리 전체 개관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월 1일 이렇게 딱 그 특정 한 시점만 이야기하는 게 특정 시점. 일정 기간은 뭐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재무제표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시 또 세분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냐? 예,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 상태표라 그래요. 그게 뭐냐? 재무 상태표라 그러고 이게 뭐냐? BS가 됩니다. 이렇게 재무 상태표. 우리가 딱 그 시점, 특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걸 재무 상태표라 그러고요. 이걸 영어로 BS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걸 줄여서 BS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재무 상태표. 됐습니까? 이게 바로 1월 1일이면 1월 1일, 뭐 11월 16일이면 11월 16일 이렇게 딱 특정 시점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어떤 재무의 어떤 성과랑 이런 것들 알려주는 제표가 재무제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일정 기간 동안.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걸 우리 영어로 IS라고 합니다. 왜 IS냐? Income Statement가 포괄 손익계산서의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줄여서 IS라고 많이 적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첫 번째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재무제표의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현금의 흐름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우린 세 번째 현금 흐름표라고 해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현금 흐름표가 영어로 Cash Flow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CF라고 많이 적어요. 이렇게 Cash Flow Statement. 됐습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의 주주들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었습니다. 자본. 바로 그 일정 기간 동안 주주들의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는 네 번째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줄여서 SE라고 많이 적습니다. 요게 SE 마지막.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재무제표의 네 가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 우리가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노트. 요렇게. 요 다섯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재무제표의 다섯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 국제회계 기준에서 5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5대 재무제표. 뭐다? 첫 번째, 특정 시점에 그 회사의 재무의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의 현금의 흐름을 알려주는 현금흐름표. 네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바로 그 회사의 주주들의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는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각각 요런 네 가지의 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주석. 요게 다섯 가지가 5대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 주석은 뭐냐면요.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 원래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글 위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맨 밑에 가면 그 1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요거 보신 적 있죠? 바로 요게 뭡니까? 요게 주석이에요. 요게 주석이에요. 요게 바로 주석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는 쌤이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들 회계 전체 내용을 한번 살짝 봤어요. 회계의 재무제표의 네 가지 종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회계 정의를 통해서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하나 하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강의 노트 밑에 보시면 회계 분류라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라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에서 거기 보면 작성원칙이라고 세 번째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작성원칙. 자, 보면 재무회계 여기에는 작성 기준이 뭐라 적혀 있냐면요. 작성원칙이 IFRS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거기 보면 갭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갭이라는 기준도 아직까지 쓰긴 해요. 일부 미국에서는. 자, 요게 뭐냐? 재무회계를 작성하는 기준이고요. 여러분 원가관리회계는 보면 거기에 일반 기준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는 작성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요. 이거는 이제 뭐 국세청에서 세법 기준에 한다고 하긴 합니다. 뭐 세법 기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한번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를 작성을 할 때요.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작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재무회계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작성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여기는 작성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반대로 원가관리회계는요. 여기는 작성 기준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무회계는요.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세법 기준입니다. 요거는 살짝 그냥 접어놔. 이건 우리랑 아예 상관이 없어서 이거 살짝 접어놓고 그러면 자, 왜 외부 투자자를 위한 회계인 재무회계는 작성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반대로 내부 관리자에 해당되는 원가관리회계는 왜 작성 기준이 없을까요? 아니면 혹은 엄격하지 않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회계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회계 장부를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부 사람이 작성하는 겁니다. 요거 재무제표 요걸 누가 작성합니까? 내부에서 작성을 해요. 내부에서. 여기에서 답이 있는데 잘 보세요. 요거를 내부에서 작성을 하니까 자, 회사의 내부 관리자가 쓰는 원가관리 회계는요. 최고 경영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그 회계를 쭉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그렇죠. 자기 내부 직원이니까 부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어이 회계팀장, 어이는 좀 그렇네. 저기 그 회계팀장 잠깐 사장실로 좀 올라오실까요? 올라왔어요. 물어보죠.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회계 장부를 보니까 지금 뭐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계팀장이 예 사장님 이거는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쵸? 왜?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부자잖아요. 그래서 내부 직원을 불러서 그냥 내가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관리자를 위한 원가관리 회계는요. 사실상 회사마다 작성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왜? 요거는 최고 경영자나 혹은 관리자들을 위해서 만든 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계 만든 사람을 언제든 불러서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외부 투자자를 위한 재무회계는 기준이 엄격하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IFRS라고 적혀있는 요게 뭐냐? 국제회계 기준인데 회계는 그래요. 외부 투자자를 위한 이 재무회계는요. 회계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엄격합니다. 왜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회계를 누가 만들어요? 회사 안에서 만들어요. 그쵸? 근데 외부 투자자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부에 있는 회사와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재무회계, 이 회계가요. 기준 없이 마음대로 작성됐다고 해볼게요. 회사마다 다르게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그 회계 정보를 보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투자자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잘 모르면 회계팀장 잠깐 봅시다 라고 해서 회계팀장이 와서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근데 외부 투자자들 불특정 다수는 회사 내부에 있는 팀장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줘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래야 외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어떤 그 회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와의 회계 정보를 비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기준에 의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준에서 요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회사도 그걸 의미하겠네. 그걸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높으니까 이 회사가 좀 더 좋겠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한 회사를 봤을 때도 한 회사에서도 어떻게? 그렇죠. 이번 연도와 다음 연도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올해랑 그 다음 연도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그 다음 연도에 어떤 내용과 여기에 똑같은 기준에 작성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두 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회계는 우리가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져갑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무원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요. 물론 공인회계사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 세 가지를 다 배워요. 다 배워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사실상 거의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요겁니다. 재무회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라고 하면요. 거의 다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재무회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거의 다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재무제표 제가 말씀드린 5대 재무제표 있죠. 이건 사실상 바로 재무회계 안에서의 재무제표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무제표는요. 그렇죠. 이 재무회계에 나오는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뭐다? 그래요. 요거는 항상 작성될 때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는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불리는 IFRS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회계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IFRS라는 건요. 국제회계기준인데 현재는 요걸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유럽. 요 아래쪽에 갭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예전에 대한민국은 요걸 썼는데 지금은 위에 거 유럽식을 씁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회계에 대해서 쭉 다 회계 정의를 통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회계 정의라고 적혀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전체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회계 정의가 뭔지 설명을 했고요. 그 회계 정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자는 누가 있고 그 다음 이들에게 뭡니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로 전달을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다? 요렇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계의 첫 번째 대단원이 뭡니까? 회계 순환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회계 순환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거래 발생.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강의 노트를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적혀있고요. 거기 보면 첫 번째 거래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회계 순환 과정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회계 분류랑 재무회계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쌤이 여기 작성 원칙도 왜 이런지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우리는 이제 바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 요 내용이 지금부터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사이클은요. 회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거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거래. 회계상에 거래가 발생을 하면요. 그 개별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 개별 거래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떡볶이 사 먹었다. 그럼 떡볶이 사 먹은 거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내가 껌 사 먹었다. 껌 사 먹은 거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내가 공책 샀다. 공책 산 거에 대한 기록. 이렇게 개별 기록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개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개별 기록한 걸 어떻게 한 군데다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개별 기록들을 결국 우리가 요걸 한 군데다 요렇게 모으는데 요걸 뭐라고 한다? 총계장 원장에 정기한다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에 정기한다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그냥 총계정 원장을 빼고 정기한다라고도 적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별 기록을 해놓은 걸 이걸 한 군데 다 모은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으는 과정에서 혹시나 누락된 게 생길까봐 혹시나 누락된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수정 전 시험 삼아 계산한 표를 한번 해봅니다. 요게 개별 기록이 전체가 잘 들어와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연말에 뭡니까? 그렇죠. 결산을 합니다. 기말 결산 분계라는 거예요. 이게 결산 정리라고 하죠. 앞쪽에 기말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기말
기말 결산 정리. 줄여서 결산 정리라고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결산 정리를 합니다. 자, 결산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하냐? 그렇죠. 이제 결산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시산표를 또 한번 작성해 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결산 정리 이후의 시산표. 이걸 뭐라 그래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죠. 수정 후 뭐 시산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정 후 시산표까지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장부 마감이라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딱 하고 나면 그럼 이제 12월 30일이 여기 끝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1월 1일이 여기라면 1월 1일부터 요 과정을 쭉 거쳐서 마지막 어떻게? 마지막 여기에 12월 31일 날 마지막 장부 마감을 딱 하면 회계가 딱 끝이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날 끝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2020년 1월 1일부터 쭉 해서 요 과정을 쭉 거쳐서 마지막 2020년 12월 31일까지 딱 끝이 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요 다시 1번을 시작하죠.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회계는 바로 1번부터 8번까지 이 과정을 계속 순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회계의 순환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몇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뭐냐? 자, 뭘 해야 되냐면요.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살짝 좀 지우고 해볼까요? 자,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그 회계의 첫 출발점이 거래를 식별하는 겁니다. 이게 회계상으로 정말 거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거래 식별이라는 요 부분에서 회계상으로 어떤 게 거래인지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걸 하나 잠깐 볼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요. 여기 보면 1번 거래 식별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빼가지고. 자, 볼게요. 회계상 거래 식별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생각하는 건요. 웬만하면 회계에서도 다 거래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몇 가지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래가 아닌데 회계상 그걸 거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이걸 거래인데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분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상품을 예를 들어서 판매하거나 혹은 우리가 판매하거나 혹은 구매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회사가 어떤 상품을 또 구매할 수도 있죠. 여러분,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 우리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뭐냐? 그렇죠. 우리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린 이렇게 하면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도 거래고요. 회계상으로도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라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상품을 도난당하거나 자, 여러분들 여기 살짝 좀 지울게요. 이제 여기 우리가 좀 지면이 부족해서.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거 거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상품을 누가 훔쳐갔어요. 상품 도난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 회사에 불이 나서 그래서 화재로 상품을 손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할까요? 화재 발생이라고 할까요? 화재 손실이라고 할게요. 우리 회사 창고에 불이 나서 그래서 회사 상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손실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우리 회사 상품을 훔쳐갔거나 혹은 화재가 나서 상품이 손실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어떤 상품을 이제 계약했다라고 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거래가 드디어 성사됐다라고 하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상품 계약은 거래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회계상으로는 저거를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상품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래, 회계상으로도 거래예요. 그리고 상품 계약은요, 일상생활에서만 거래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냐? 요만큼, 요 지금 두 개를 합친 게 요게 일상거래입니다. 이게 일상거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된 거죠. 요 두 개. 요 두 개는 뭐냐? 요거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회계 거래.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왜 이 회계 거래가 요런 게 포함이 되고 일상에서는 안 되냐? 요런 겁니다. 회계상으로 거래로 인식을 하려면요. 회계상으로 거래를 인식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회사에 자산이나 혹은 부채나 자본의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상품을 판매해요. 그러면 상품을 판매하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상품이 나가겠죠? 우리 회사 자산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해요. 그러면 어떤 밖에 있는 상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오면 우리 회사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기계를 만약에 샀다. 올라가죠? 뭐냐?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왜 이게 회계상 거래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품이 도난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품을 도난당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제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또 화재가 발생해서 그 상품이 이제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제품이 사라진 거죠. 우리 회사 자산을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회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왜 계약은 회계상 포함이 안 되냐? 여러분 단순히 어떤 회사와 계약서만 쓰면요. 우리 회사 현재 그 물건이 들어오거나 나간 게 전혀 없죠? 그래요. 자산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단순 계약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사 자산을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뭐냐? 요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하나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게 여러분들 사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뭐냐?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뭘 좀 쉽게 찾으면 딱 그 단어를 찾으면 되게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냐면요. 요거예요. 계약이란 말이 있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왜? 우리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니까. 단순 계약은 그냥 사인만 한 거지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3조의 매출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일상적으로는 계약이라고 거래라고 할 수 있으나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래를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뭐냐? 거의 80%가 회계상 거래와 일상 거래가 겹쳐요.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왼쪽이 뭐냐? 요게 왼쪽에 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요 노란색이 뭐냐? 요게 일상거래예요. 일상. 요게 일상거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흰색 요게 뭐냐? 요게 회계상 거래예요. 회계상. 그러면 여러분 이 겹치는데 여기가 거의 한 80%인데 그게 뭐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다음에 일상적으로는 계약인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게 상품 계약 같은 거. 그게 어디냐? 여기. 요만큼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계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가 바로 요 마지막 끝에 여기가 됩니다.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됐습니까? 거의 80%는 겹치는데 저 계약이라고 적힌 것과 이런 도난, 화재 손실 이런 것들이 회계상 일상 거래가 조금 다른다는 거죠.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바로 첫 번째 거래 식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처음에 회계의 가장 첫 출발점 거래 식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거래가 식별이 되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거래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회계상으로 거래라고 생각되는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품 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뒤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상품이 도난다거나 화재 손실하면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회계상 거래예요. 그럼 그게 회계상 거래라고 식별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오케이. 요렇게 도난당했다, 화재 손실당했다를 여기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바로 두 번째 붕괴 기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붕괴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별 기록을 총 계정 원장에 한 군데다 집결을 시키고요.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말 뭡니까? 붕괴를 해서 기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딱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쪽에 국제 회계 기준과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요건 우리 요번 강의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냐면 4번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실제로 여러분들 작성을 할 때는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달해야 되니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네 번째 국제회계 기준과 재무회계 개념체계 요거예요. 그런데 요 기준은 너무나 지금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일단 살짝 넘겨놓고 오케이. 우리가 재무제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기준은 요런 거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장으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뭡니까? 회계 사이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계 사이클에 다 설명드렸고요. 회계 사이클의 첫 번째 출발점은 거래 식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거래는 뭐냐? 회계적 거래만 의미하는 건다. 회계적 뭐냐? 회계적 거래만 식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회계적 거래가 식별이 되면 회계적 거래라고 인식이 되면 그걸 기록하고 그 다음 어떻게 총계정 원장에 전체 집계를 시켜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뭡니까? 연말에 결산하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마지막 뭡니까? 재무제표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재무제표의 각각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계 프로세스 두 번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